저는 취업하자마자 열심히 저축해서 약 4년 만에 1억을 모았고 처음에 그 돈을 잘 투자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투자했는지, 그렇게 투자해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는지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보다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실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목돈이 몇천, 1억 정도 모이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아요. 사실 저축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누리지도 못하고 아끼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현타도 많이 오고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모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꾸역꾸역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았을 때 생겨요. 그 돈을 은행에 그냥 보관하자니 아깝고 무엇을 해보자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에 투자해야 되는데 라는 초조함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몇천 몇억을 은행에 그냥 두자니 주변에서 뭐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27살에 취업해서 월급을 270만 원 받았는데요. 월에 200만 원씩 저축하다 보니까 1억이 생각보다는 금방 모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도 뭘 투자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파트는 금액적으로도 무리였고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판단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도 오른다라는 사람, 떨어진다는 사람이 나뉘고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오른다는 사람, 떨어진다는 사람들의 근거가 나름 다 탄탄해요. 그만큼 전망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렇다고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싶어서 수도권에 상가나 오피스텔을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금은 1억이 넘는데 나에게 남는 수익은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팔 때 비싸게 팔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때 저에게 폭발적으로 현금 흐름을 늘려줄 게임 체인저가 필요했어요. 그래야 그 현금 흐름을 통해서 투자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몇 억짜리 아파트도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가진 돈 안에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걸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지방의 다가구를 투자하는 거였어요. 지방의 다가구를 사게 되면 싸게 사면 수익률도 굉장히 높을 거고 매도할 때까지 높은 월세 받으면서 느긋하게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맞는 매수인이 나타나면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집은 수요가 일정해서 갑자기 공실이 없던 동네가 공실 폭탄이 되는 것 같이 수요 변동성이 크지가 않으니까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말이죠. 다만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럼 서울에 살면서 지방의 다가구를 운영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될까라는 걱정이 있긴 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의외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경매로 지방 다가구를 1억 정도 투자해서 매입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저의 예상은 적중했고 1억 투자한 걸로 월급을 넘어서는 순이익을 매달 받게 됐어요. 그 이후에 저는 지방 다가구 투자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투자를 계속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지방의 원룸 건물 3채 운영하고 있고 그 현금 흐름으로 서울의 아파트와 매수하게 됐죠. 제가 이렇게 지방 다가구 투자를 하고 건물을 운영해 보니까 깨달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생각보다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무슨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실제로는 엄청 커요. 싸게 사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우리 부동산 살 때 대출 받고 사잖아요. 싸게 사면 당연히 대출을 받는 금액이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대출 이자도 줄어들게 되겠죠. 똑같이 월세 받으면 대출 이자를 조금 낼수록 내 수익이 높아지니까 건물을 보유하기도 수월하죠. 그리고 싸게 사면 매도할 때도 유리하죠. 내가 매도할 때 가격을 얼마나 깎아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범위가 더 커지고 그러면 매도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비싸게 사게 되면 되팔 때 깎아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처음에 싸게 사는 걸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좋은 동네에 좋은 물건을 비싸게 사면 큰 의미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알아보고 싸게 사는 게 실력인 거예요. 두 번째, 싸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제 가격에 파는 것도 어려워요. 주요 도시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시세대로 파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처음에 살 때 부동산에서 이 정도면 팔 수 있어야 하잖아요.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개연이 있다는 거죠. 아파트는 정말 수요가 많으니까 싸게 사는 거는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 가격에 파는 건 그래도 할만 하거든요. 시기만 잘 만나면 말이죠. 근데 그 외의 상품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조금 깎아서 매도를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싸게 사야 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내가 팔면 불리하겠죠. 여유 있게 팔아야 하니까 보유할 때 월세도 많이 나와야 되고, 내가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팔 때 깎아줘야 되니까 싸게 사야 된다는 거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세 번째, 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더 번다고 뭐 명품 사거나 그럴 거 아니잖아요. 돈 또 잘 모아서 투자하고 그런다는 전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4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 생활비를 쓰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저축하게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벌게 되고 똑같이 생활비 200만 원을 쓰게 되면 저축액이 800만 원이 돼요. 수입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2.5배 정도 늘었지만 저축액은요 4배가 늘어버리는 거예요. 4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의 인생이 4배의 축지법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앞질러 가는 거죠. 물론 돈 모으는 범주 안에서 생각한다면요. 이건 정말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먼저 2억을 모으려고 해도 200씩 모으면 대략 8년 걸리고요. 800씩 모으면 대략 2년 걸려요. 두 기간. 그러니까 32년과 2026년에 부동산 가격이 같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2026년에 부동산을 사는 게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현금 흐름은 투자의 속도도 빠르게 하지만 좀 더 과감한 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좋은 물건을 보게 되면 과감하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서울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사고 조금 있다가 단기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현금 흐름이 큰 사람한테 이게 문제일까요? 물론 기분은 나쁘겠죠. 근데 몇 개월이면 5천만 원 저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투자 기준에 맞으면 과감하게 결정하는 거고, 보통 그러면 결과가 좋더라고요. 4번. 의외로 인테리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원룸인데 인테리어가 크게 중요하겠어? 혼자 사는 집인데 적당하게 해놓으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둘 중에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오른쪽 집은 제가 임대 놨었던 집이에요. 지금은 매도했지만요.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 공실이 적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월세를 몇만 원이라도 더 받기도 합니다. 월세를 더 받으면 내 월세 수익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건물의 매도 가격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 그럼 월세 몇만 원 오르는 게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성비 있게 해야죠. 원룸 인테리어에 돈 많이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가성비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조명이 대표적인 예죠. 최소한의 돈을 써서 소비자를 사로잡는 것, 그게 바로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5번째, 관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세입자가 자꾸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건물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전화할 일은 정말 드물어요. 자취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건물에 문제 있을 때, 그리고 풀옵션이면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같이 가전이 고장났을 때 정도 외에는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연락할 일이 없어요.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 세입자가 전화 주면 고마운 거죠, 사실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인테리어 업자분이 집을 고칠 수 있으니까요. 세탁기,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전 메이커 AS 센터에 전화해서 고치면 되는 거고요. 실제 건물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는 미리 관계를 쌓아놓은 건물관리 및 수리업자분께 연락해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내 건물에 나오는 문제는 모두 그 업자분 한 분께 맡기면 가격도 싸게 해주고 대응도 빨리 해주시는 거죠. 6번째, 부동산 소장님은 정말 소중한 파트너예요. 단, 내 투자 의사 결정을 그분한테 맡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 소장님은요, 그 동네에 대해서 빠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이 월세가 잘 나가는지, 동네는 어떤 기준으로 부동산이 거래되는지 데이터와 감을 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임차 손님도 받고 매도할 때의 기준도 참고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분들이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요. 기업으로 따지면 영업 이사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중요한 사업 파트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번째, 세입자에게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단,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된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고 복도 같은 곳에 문제가 있을 때 친절한 세입자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만약에 1층에 상가가 있는 건물이라면 상가 세입자분들이 건물 주변을 관리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퇴실했던 손님이 나중에 방을 또 찾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입자들께 평소에 잘하면 좋은 점도 많은데요. 다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밀리거나 호실을 파손했을 경우가 있겠네요. 사람 관계 다 똑같잖아요. 평소에는 잘해드리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 관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8번째, 경매가 아니더라도 싸게 살 수 있다. 부동산이 아주 뜨거울 때는 부동산에 가서 싼 물건 보여달라고 하면 그런 물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분위기가 차가울 때는 부동산에 싼 물건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문제로 다가구에 전세로 들어가기가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래 전세를 받았던 다가구 건물주들은 큰일이거든요. 원래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새로운 전세입자를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건물 자체가 급매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고 그 가격이 경매 낙찰가 정도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지막이에요. 돈 버니까 명품이나 좋은 차에 관심이 저는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오랜 시간 돈을 모아야만 명품이 살 수 있을 때는 저도 그게 가치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지니까 오히려 별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것보다 진짜 돈 버니까 좋아지는 건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고 내가 부당한 일을 겪으면 참을 필요 없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실제 부동산 투자하면 알게 되는 것들인데 초보 때 몰라서 고생했던 것들 또 미리 알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 놓으시면 중간중간 투자 의사결정 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생각이 꼭 날 거예요.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개씩 부동산 투자에 도움되는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투자 인사이트를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많이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